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5부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산업 조직 이론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이론들은 비용 함수 또는 비용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 이론이 게임 이론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 많이 하신다면 아마 경제법이라든지 규제 행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공부와 한번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경제학 분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산업조직 이론을 살피는데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맨 먼저 보면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결국 제일 간단한 내용이 기업에 있어서 공급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려면 할수록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공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보다는 보통 가격이 높으면 공급을 많이 하고 가격이 낮으면 공급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우상향하는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비용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왜 이만큼만 공급을 하냐고 하냐면, 이 이전에는 이거보다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팔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후에는 왜 안 파냐 하면 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 거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종축을 주축으로 봤을 때는 공급 곡선이 되지만 횡축을 주축으로, 그래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이것이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한계 비용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장을 살피기 이전에 이 장에서 무엇을 살피게 될지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에 우측에 이 장의 주요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결국 기업의 생산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 간의 관계, 특히 생산 함수와 총 비용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살핀 다음에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간의 관계를 살핍니다.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간의 관계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비용 곡선의 모양, 그 다음에 단기, 장기 비용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피자 가게는 여러 가게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을에 유선 TV는 하나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 거냐는 거예요. 피자 가게라는 것은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생산한다고 비용이 그렇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많이 생산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선 TV 방송은 어떻습니까? 유선 TV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초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 때문에 하나의 기업밖에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동네 안에서 재미있는 그런 예로서 결국 산업의 구조를 결정짓는데, 산업의 조직을 결정짓는데 이 비용 함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270페이지 맨 위에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 비용 함수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7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맨 먼저 비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용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결국 포기해야 되는 것이 비용이에요. 경제학에서 비용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회비용으로 측정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포기한 어떤 것, 그것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결국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윤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목표가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출량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윤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보통 이윤은 총 수입에서 total revenue에서 total cost를 뺀 형태. 그래가지고 이윤이란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수입이야 뭐 가격과 판매량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 비용을 계산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은 271페이지에 나오듯이 선택의 대가로서의 포기된 것, 선택의 대가로 포기된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된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전형적인 예산선을 그릴 때 XJ, YJ가 있을 때 XJ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YJ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XJ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J를 포기해야 한다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보통 기회비용을 담고 있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기울기 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예를 아주 잘 들고 있는 것이 조금 넘어가서요.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단한 퀴즈를 한번 봐주세요. 273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퀴즈를 하나 봐주시면 악기를 잘 다루는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연주법을 지도하면은 시간당 2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연주법을 지도하면 시간당 20달러를 벌 수 있는데 어느 날 100달러만큼의 씨앗을 사서 10시간 파종했어요. 이 경우의 기회비용은 얼마냐는 겁니다. 그래서 100달러어치의 씨앗을 샀다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이만큼을 비용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실제로 포기된 부분은 얼마만큼입니까? 실제로 포기된 부분은 100달러만큼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포기를 했기 때문에 100달러는 분명히 포함될 겁니다. 명시적 비용으로 포함되겠지만 10시간 동안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 10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셈입니까? 음악 강습을 함으로써 20달러만큼씩 벌 수 있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농부의 경우에 200달러만큼의 총 수입을 거두는데 총 비용은 어떻게 측정돼요? 총 비용은 만약에 회계사가 측정한다면 100달러라고 측정할 것이고 경제학자들이 측정한다면 300달러로 측정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계사들이 측정을 한다면 100달러 이윤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100달러 손해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퀴즈에 대한 답은 뭐겠습니까? 자, 200달러어치의 공물을 추수했다면 여기서 이윤이 추구되는 것은 어때요? 회계학적인 이윤을 달성한 것이지 경제학적 이윤을 달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한 거란 거죠. 자, 그래서 27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경제학자와 회계사 간의 그런 비용 개념의 인식의 차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기회비용으로서의 자본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으로서의 자본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결국 돈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쳐보니까 여러분들이 500만 원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들어간 돈과 나온 돈만을 따져가지고는 500만 원을 더 벌어들인 것 같은데 이런 투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억 원이라는 이러한 일정하게 묻어둔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 사업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뒀으면 얼마가 나왔어요? 이자율 10% 하에서 아마 은행에다가 1억 원 넣어놨으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결국은 얻은 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500만 원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포기를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이득을 못 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학자들은 500만 원 손해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와 회계사 간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272페이지 아래쪽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은 명시적 비용만 고려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회계사들이 고려하는 비용도 있고 경제학자들이 고려하는 비용 그리고 이윤의 개념도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고려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보를 할 때는 회계사들이 보는 방법을 취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경제학자들이 보는 암묵적 기용까지 포함한 형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73페이지 보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생산함수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한 단위에 있어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한계 생산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계 생산물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노동 한 단위를 넣었을 때 산출이 얼마냐 나오느냐 하는 것이 한계 생산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계 생산물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274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한계 생산물 체감의 현상 또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한 단위씩 늘어나는데 요소의 생산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일정 비율로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인데 여기에 비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국 노동자를 한 단위를 넣는데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일정하다면 이건 어떻겠어요? 일정 비용을 넣었을 때의 산출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뒤집으면 델타 Q분의 델타 L인데 이 L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임금이 곱해진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Q분의 델타 C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면 갈수록 이 값이 떨어진다면 가면 갈수록 이 값은 어떻겠어요?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13-2에 나와 있는 한계 생산물 체감이라는 내용과 그림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 비용 곡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 비용의 체증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과 한계 비용의 증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13-2 그래프는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2 그래프는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13-3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원점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죠. 자, 단위당 생산될 때 아마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왜 하도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산에 있어서의 고정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마을에서 10가구에 대해서 유선 TV 서비스를 제공해요. 유선 TV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집에 대해서 공급을 하지도 않더라도 한 집도 공급이 안 되더라도 어때요? 유선 방송을 하기 위한 케이블 그런 장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이전 상태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겠죠. 지하철 공사 어떻겠습니까? 지하철 사업 한 명도 안 탄 상태지만 처음에 공급하기 이전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고정 비용이 큰 경우고요. 피자집 이런 것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주문 들어오면 생산하면 되니까 아마 고정 비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라는 것이 산업을 특정 짓는 또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레모네이드 가게의 총 비용 곡선. 그래서 결국 산출량과 비용 간의 곡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점보다 높은 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림 13-4에서도 고정 비용의 존재 때문이다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구분. 그래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구분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 개념에서 첫 번째 분석한 것이 고정 비용, fixed cost와 variable cost. 그래서 가변 비용 간의 구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과 average cost와 marginal cost 간의 구분이 있는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간의 구분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른 목골 두 가지를 잘 봐주시면요.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평균적으로 레모네이드 한 잔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 지금까지 레모네이드를 몇 잔 생산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만 알면 나누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TC 또는 AC라고 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또는 총 비용을 Q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MC라는 건 어떻습니까? 마지막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니까요. 이거는 델타 Q분의 델타 TC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평균은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고요. MC는 그냥 원래 곡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출제를 고려하실 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입니다. 평균 곡선과 한계 곡선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여러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에도 강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평균과 한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자, 여기 욕조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60도예요. 60도보다 낮은 물을 부어요. 이 60도는 평균입니다. 새로 붓는 한 컵의 물, 이거는 한계입니다. 자, 만약에 한계가 평균보다 낮은 20도라면 어떻겠어요? 평균은 하락하겠죠. 찬물을 부었으니까요. 평균보다 한계가 낮으면 평균이 하락하고, 평균보다 한계가 높으면 어떻겠어요? 100도짜리 물을 부으면 이 온도가 상승하겠죠. 자, 평균보다 한계가 높으면 평균은 상승하고, 평균보다 한계가 낮으면 평균은 하락합니다. 이게 양자 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자, 기본적인 관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네요. 대부분 틀린 보기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거예요. 틀린 보기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한계가 일정하면 평균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도짜리 물이 있는데 이 60도짜리 물에다가 0도씨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한계는 일정해도 평균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컷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계가 일정하다 그래가지고 평균이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도씨 물을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몇 도씨 물을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60도 그대로예요. 그럼 몇 도씨 물을 부은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60도씨를 물을 부은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평균이 일정한 경우에는 한계도 일정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평균이 일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한계도 일정합니다. 자, 한계가 일정하다고 평균이 일정한 건 아니지만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가 일정하다 하는 내용 주의를 해 주십시오. 자, 279페이지 가면 이제 비용 곡선들의 형태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래서 아까
고정 비용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고정 비용의 형태가 이제 총 비용의 형태가요. 산출량이 늘어갈 때 아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Y축의 절편에 있다는 것은 이만큼의 어떻습니까?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어때요?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점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그려나갔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제 비용들은 어떤 비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정 비용이 있죠. 이 고정 비용이 있는데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평균 고정 비용이라는 개념은 있죠. 평균 고정 비용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인데 10개를 생산했을 때는 평균 고정 비용이 단위당 10개가 될 것이고 20개를 생산했을 때는 비용이 단위당 5개가 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단위당 비용이 점점 평균 비용의 경우에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이제 평균 비용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정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 비용이라는 게 개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정 비용에 대해서는 한계 비용이라는 건 별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이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 한 단위 생산할 때부터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정 비용을 경제학적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평균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계 고정 비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평균 고정 비용은 의미가 있지만 한계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가변 비용은 어떻겠어요? 결국 가변 비용만 그래프를 그려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 점의 기울기가 결국 있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점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평균 비용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각각의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쪽을 산출량이라고 하고 이쪽을 비용축이라고 할 때 제일 쉬운 것은 고정비용이에요. 고정비용은 한계 고정비용은 의미가 없고 평균 고정비용만 의미가 있는데 일단 1000만원 들었는데 그 1000만원은 10개 생산할 때, 100개 생산할 때, 1000개 생산할 때 어떻습니까?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평균 고정비용입니다. 한계 고정비용을 꼭 그리려면 이렇게 X축과 같이 그릴 수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두 번째 비용 형태가 뭔가 하면요.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평균 이제 가변 비용인데요.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가변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거죠. 가변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건데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가변 비용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점점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자면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약간 완만한 형태로 평균 average variable cost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 고정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총 비용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제 평균 총 비용은 아마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합했을 때 어때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합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프는 갈수록 이 값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갈수록 이렇게 두 곡선이 붙어가는 형태로 그려야 되고요. ATC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ATC가 되었을 때 MC 커브는 어느 점을 통과합니까? 자, 만약에 평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물 온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물보다 낮은 물을 부었다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아마도 한계 비용은 이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상승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60도, 70도가 됐다면 분명히 60도보다 높은 물을 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경계짓는 점이 어느 점입니까? 이 평균 비용 곡선의 이 극점,
꼭지점을 정확하게 한계 비용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279페이지에 평균 가변 비용, 평균 고정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을 합한 평균 총 비용이 나오고 그 극점을 한계 비용이 지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요, 특징적인 것 두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평균 고정 비용은 무조건 하락입니다. 평균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락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00만 원인데 생산량 늘어나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평균 고정 비용은 무조건 하락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관계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관계에서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극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평균 비용 곡선의 꼭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한계 비용 곡선이다 하는 내용을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관계로서 280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특히 평균 총 비용은 대체로 U자 형태를 그리게 된다. 평균 총 비용은 대체로 U자 형태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하락하는 형태에서는 결국 고정 비용의 영향을, 상승하는 쪽에서는 가변 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자 모양의 바닥, 즉 이 극점에 해당하는 쪽을 가리켜 가지고 효율적 생산 규모. 자, 효율적 생산 규모. 이 효율적이란 말은 꼭 거기서 생산해야지 바람직하다는 뜻보다는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십시오.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산출량 수준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한계와 평균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평균이 하락하는 영역에서는 평균보다는 한계가 아래쪽에 있고, 평균이 상승하는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한계가 더 위에 있다. 그런 관계가 U자의 곡선과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간의 이런 곡선의 관계로 보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비용 곡선의 예를 281페이지에 들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십시오. 281페이지 아래쪽 표에서 시간당 산출량, 총비용, 고정비용에서 고정비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고정이 그대로죠. 말 그대로 고정입니다. $2로 고정이기 때문에 평균 고정비용은 하나 생산할 때, 둘 생산할 때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비용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변 비용에 그야말로 비용 체증의 법칙,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되고, 이 양자를 합한 것이 이제 총 가변 비용 또는 총 평균 비용이 되기 때문에 한계 비용과의 관계에서 이제 극점을 지나게 된다 하는 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그렸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282페이지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그릴 때는 MC 커브가 그냥 우상향하는 영역만 그렸지만, 보통을 보면 MC 커브가 우하향하는 영역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8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이제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에서 단기, 장기는 뭐 여러 가지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는 뭐 회계학에서는 1년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자, 단기, 장기는 기존의 기업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진입이 자유로우냐, 다른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느냐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규모가 고정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추가적인 진입이 가능하느냐, 또는 어떻습니까? 공장 규모의 조정이 가능하냐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규모가 고정이라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냐면, fixed cost, 고정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공장을 지어놓은 것이 1년 안에서는 고정 비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도가 1년, 2년, 3년 갈 것 같으면, 장기로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장기로 볼 것 같으면은 이 공장 규모라는 것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죠. 공장 규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공장 규모에 대한 비용도 역시 뭡니까? 가변 비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면은 모든 비용이 가변 비용이 됩니다. 장기로 가면 모든 비용이 가변 비용으로 되게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기에 있어서는 플랜트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비용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을 가질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플랜트 조정이 좀 더 원활해진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시설 규모가 가능하다면 결국 장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용 곡선은 이런 무수히 많은 곡선들의 포락선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못되긴 했는데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의 포락선의 형태로 이렇게 아마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영역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자, 여기서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은 대표적으로 산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영역이죠. 규모를 늘리는 것이 좋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이쪽 영역은 어떻습니까? 규모를 늘림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를 가리켜 가지고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전형적인 경우인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경제학자들이 실증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U자 형태로, 장기 비용 곡선이 U자 형태로 생기기보다는 장기 비용 곡선은 오히려요, 이렇게 L자 형태를 그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비용이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 이후에는 생산을 느리겠어요, 안 느리겠어요? 느릴 필요가 없다고요. 안 느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되죠. 그렇죠? 괜히 비용을 더 들여갖고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만큼 되는 그냥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이런 비용이었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영역은 어떻습니까? 규모의 경제도 아니고 규모의 불경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가리켜가지고 보통 CRS의 영역, Constant Return to Scale입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의 불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onstant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장기 비용 역시 U자형이지만 이 장기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불변인 영역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그 다음에 상승하는 영역을 규모의 불경제 또는 규모의 비경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그냥 수치내는 가공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10억 원에 해당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10억 원에 해당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승객 한 사람을 태우는데, 주의하십시오. 이 비용은 승객 추가적으로 한 사람을 태울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승객을 한 사람 추가적으로 태울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겠죠. 이미 다 시설이 있고 어차피 달리는 지하철인데 거기다 한 명 딱 더 태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한 2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 고정 비용이 어느 겁니까? 10억 원이고 그 다음에 가변 비용이었대요. 200원으로 일정한 경우죠.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 원에서 이렇게 200원의 기울기를 가지고 나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곡선을 실제로도 구해본다면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떻겠어요? 평균 이제 가변 비용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평균 고정 비용이죠. 평균 고정 비용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평균 가변 비용이 200원으로 일정한 형태가 되죠. 이해가시죠? 이런 형태가 된다면 어때요? 이 두 가지를 합하더라도 계속 우하향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U자형의 형태를 그리는 경우를 가정하지만 AFC와 AVC를 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영역이 나타나는 산업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영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두 기업이 이만큼을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의 기업이 이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자연 독점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독점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 독점의 산업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결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을 많이 건설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공사는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는 비난의 대상입니까?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까? 지하철 공사가 적자 보고 있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공사가 적자를 보는 것은 평균 비용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계 비용은 직선일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고 평균 비용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바람직한 산출량은 여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계 비용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고 생각할 때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그렇지만 평균 비용은 이쪽입니다. 자, 자연 독점의 산업을 정부가 했을 때 자연이 뭐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이만큼의 결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 가스 공사, 전력 공사를 보고 너네들 왜 적자를 보느냐 하고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산업 자체가 자연 독점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예요. 비판되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라 적자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다는 거죠. 방만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지 적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유 원래 산업 자체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적자만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 사람들은 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만큼 결정되어 있는 가격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하겠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지하철 공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행 이제 500원이나 600원인 이런 운임을 700원, 800원으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한 사람을 태우는데 마지막 한 사람을 태우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재정을 개선시킨다는 방법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지하철 공사에 대한 예를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이와 같이 비용 곡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조직 이론에서 기초가 되는 생산 비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쟁 시장부터 구체적인 시장들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